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만우절인데요. 오늘 어제 국내장에 드리웠던 갖은 악재성 뉴스와 비관적 시선들이 좀 거짓말처럼 거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뉴욕장에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분기 말 수급의 유입으로 인해서 낙폭을 좀 줄였던 종목들이 꽤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나 펀더멘탈 자체가 변화된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죠.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과 상호간세 이슈, 그 영향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 장이 출렁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과매도권의 진입 뉴스 등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언제쯤 모색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부터 점검하시죠. 뉴욕장 분위기 살피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4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해라 이런 오더를 자신의 팀에 내렸다. 이제 미국장 마감 후에 전해졌던 소식입니다. 왜 자기네들 정규 거래 때는 이런 얘기 없고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제인데요. 어찌됐든 미국 증시도 출발 분위기는 그 약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오늘 상호 관세 예외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내놓은 점도 시장에는 부담을 가했죠. 하지만 장중에 왜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쭉 그리면서 결국에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분기 말 수급 효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의 탄력도가 1%로 가장 좋았고요. 오늘 42,000포인트 선 회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조정권에 다시금 진입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5,61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간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6,200에서 이제는 5,700포인트로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하향 조정인데요. 미국 경제 성장 둔화,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침체 리스크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WTI 유가와 금 선물 가격이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점이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3%의 급등세고요. 금 선물 가격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현재는 1%대 상승하면서 온스당 3,130포인트 달러 선을 가리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동안 1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는 40년 내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1분기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1분기 미국 증시 안에서 최고의 혹은 최악의 퍼포먼스를 그렸던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리스트를 쭉 뽑아왔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CVS 헬스, 그리고 금광업체인 뉴몬트, 담배업체인 필립 모리스, 그리고 통신사인 AT&T 등의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쪽은 아니고요. 하락률 상위를 보신다면 데커스 아웃도어와 온세미컨덕터, 테슬라, 그리고 테라다임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한 가지 특징을 본다면 상승률 1위 그리고 하락률 1위에 기술주가 자리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런 소매업체들이 자리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CVS 헬스의 경우에는 연 배당 수익률이 4% 정도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테슬라가 36%의 하락폭을 지난 1분기 동안에만 기록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한 분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분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웃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보시죠. 일부 기술
기술주들의 하락이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관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이들의 매력도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장 초반 대비했을 때에는 낙폭을 많이 지워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0.8%의 마이너스권, 최고가 대비했을 때에는 3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팔란티어는 장 초반에 8%까지 급락폭을 키웠습니다. 이 500억 달러의 방위비 삭감 가능성이 부각이 됐는데 역시나 회복을 해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가 1%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알파벳과 메타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기술주에서 방어주로의 로테이션이 오늘도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방어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월마트가 3.1% 가장 아웃퍼폼하는 움직임.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의 탄력도가 좋았던 이유로 오늘 설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7 종목들만 좀 모아봤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1.7% 하락을 했죠. 장중에는 7.7%까지 낙폭이 상당히 많이 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도량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37만 8만 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2년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합니다. 눈높이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게 나와도 쇼크가 적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눈높이가 작은데 이것마저 미스가 난다면 오히려 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 내일 미국 증시 최대 이벤트로 주시를 해보셔야겠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의 중국 내 출하량이 9.2%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의 아이폰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다만 애플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뉴스를 또 봐야겠고요. 어찌됐든 애플의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AI 에이전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AI 에이전트인 노바 액트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오픈 AI와 엔스로픽 본격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알파벳과 메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데요. 두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4월 중순쯤, 그리고 메타의 경우에는 라마 컨퍼런스가 4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 AI와 관련한 긍정적인 발표가 예상된다. 오늘 주가 양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좀 정리를 해보시죠. 오늘 백신 관련주 쪽에 좀 쇼크를 예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FDA 백신 감독자인 피터 마크스가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희귀질환 치료제 그리고 백신의 조기 승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져오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승인의 절차라든지 규제의 어떤 기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의 백신 제조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됐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에 해당하죠. 대만의 칩 제조사인 UMC와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의 생산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만약에 합병이 진짜 성사된다면 레거시 분야에서만큼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점유율이 올해 말 50%까지 늘어날 것이다. 경쟁사 대비했을 때 전력 소모량이 적다라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이 마감 후에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보시죠. 어제 국내장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장은 일단 혼조 마감, 그 사이 그 뉴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지수 모두 어제 3%씩 빠졌습니다. 상승 종목 비율이
시장 내에서 10% 조금 넘어가는 수치였다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숫자는 어제 외국인의 매도였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2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뿐 아닙니다. 일본과 대만은 무려 4%씩 급락 흐름이 있었죠.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종목들도 빠진 것으로 파악을 해볼 때 공매도 영향도 분명히 컸겠지만 관세 이슈가 아마도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시장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시장의 하락 이유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요. 트럼프 측에서 관세 모든 국가에 예외 없다라고 밝혔죠. 예외 없다 이퀄 유연함이 없다로 해석이 됐습니다. 무차별 20% 보편 관세 언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어제 장 출발 전부터 이 소식을 들고 아시아장이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공매도도 매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제장에 공매도 재개와 함께 대차거래 증가 종목들의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급락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당연히 지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자,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죠. 물가는 안 잡히고 소비는 줄면서 침체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도 관세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자, 이러한 여러 악재성 이슈 속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신용 반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회피하려는 매물이 나왔다라는 시장의 추정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거세질 경우 반대 매매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이 반영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급하게 나와서 반대 매매까지 쏟아지게 된다면 지수가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어제 거세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진정이 되길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의 수급 유인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 어제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비관의 정점이 지나길 기다리면서 희망회로 또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기준 과매도권에 진입한 어제입니다. 그리고 PBR 기준도 바닥권에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얼추 저점 매수 바닥권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시점도 함께 도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월 들어서 3월에 계속됐던 경기와 정책과 투자 심리 수급의 악순환에서 일정 부분 탈피하며 조금씩 선순환의 신호를 쏴줄 무언가를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작은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료 노출의 정점을 지날 수 있을 것인가. 공매도 초반의 변동성 모두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물론 생각보다 좀 격하게 나온 어제긴 하죠. 그리고 상호관세 모르고 있던 내용 아닙니다. 알던 매라고 느꼈을 때는 덜 아픈 법이니까 일정 부분 상호관세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길 시장은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 노출 후 협상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 정치 리스크도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덜어지게 일정이 빠르게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진정되는가 혹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가 등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비 회복 등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레거시 회복 시나리오가 다시금 힘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 예의주시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기저에 깔려야 되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돼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환율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급변동을 보이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양봉을 그린 상승이 뒤따라 줘야 될 겁니다. 상승은 상승인데 윗골이 달리고
음봉 맞는 상승이 아니다라는 거죠. 양봉을 기록하는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대 매매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정점을 지나가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조금은 더 지켜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각 섹터별로 각각의 입장도 살펴봐야겠죠. 반전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요? 일단 시장에서는 강한 수급 이탈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이것이 또다시 강한 수급 유입으로 이어지길 어떤 트리거를 안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금은 늘고 신용잔고는 하락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힘이 될 건데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이거겠죠. 실적이나 수출이 명확하게 찍히던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낙폭과대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인식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새로운 내러티브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알던 조선, 방산, 로봇 혹은 AI 쪽의 스토리는 우리가 모두 익숙합니다. 더 이상 새롭지 않다라는 거죠. 새로운 스토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매수를 넣어볼 만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힘이 나오는 것을 하나 둘씩 지수별로, 섹터별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관세 리스크 회피 심리로 빠져나간 시장인데요. 관세 내용이 나오면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집중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거기서 우리가 틈새를 노릴 만한 내용들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각 섹터별로 한번 각각의 입장을 보시죠. 반도체.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될 경우 반등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살펴야 되고요. 그나마 반도체 섹터는 공매도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요. 공매도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매의 흐름이 어제 있었죠. LNF,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이 다소 크게 급락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6%, 포스코홀딩스의 4%, 삼성 SDI의 5%, 셀 3사 역시나 엄청나게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 포스코홀딩스 등의 철강, 소재단의 하락도 뼈아프기도 했습니다. 투매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역시나 가능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으로서 그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쪽 어제 그나마 알테오젠이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1% 상승으로 버티긴 했습니다만 바이오 쪽도 어제 함께 출렁였죠. 셀트리온과 삼바가 3, 4% 하락이 있었고요. 유한양행 4%, HLB도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 대비해서는 바이오가 낙폭이 제한돼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4%씩 빠졌다라는 점에서 어제 얼마나 지수단에 충격을 줬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체가 바이오가 호재가 나와도 알테오젠이 저 정도라는 점에서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온기 확산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자주국방의 트렌드가 여전하죠. 대기 매수세가 언제든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 조정 인식도 조금 있는 섹터이죠. 하나그룹주 중심으로 어떤 시세를 보여주느냐가 방산 센트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선 조정한다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고점 대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선 조정 섹터들은 오히려 언제든 또 저가 매수 낙폭과대 타이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대장 종목들이 어떻게 되돌리는가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수출인데요. 뷰티나 음식료 쪽. 오늘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4월 1일이죠. 3월 달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수출이 명확하게 잘 찍히거나 추세적으로 유지되는 쪽은 방어적 성격을 띨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양식품 혹은 화장품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미용기기 쪽도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력 쪽도 마찬가지고요. IBK 투자에서는 오늘 아침 삼양식품에 대한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는데요. 108만 원의 목표가를 유지하겠다. 세계가 밀양 2공장의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대비 그래도 방어적 메리트가 부각되며 2% 올랐는데요. 86만 원의 종가였습니다. 목표가대로 갈 수 있을지 보시죠. 자, 그 밖의 섹터로 본다면 조선이요. 어제 조선이나
LNG 이쪽이 관세 무풍 영역으로서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조선해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대표부의 중국 선사와 선박 대리기 그 규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할 텐데 그 또한 4월 1, 2일경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뉴스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세 무풍 영역으로는 엔터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한알령 그리고 시진핑의 방한 등의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트리거가 강하게 나오면서 반전을 보여줄 만한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지 이 키워드 등을 지켜보시면서 시장 흐름 속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일정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오늘 3월의 수출입 통계 내용이 나올 거고요. 중국의 최국 지위 박탈 여부도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가 내일 있고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도 내일 기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결국 내일 상호관세와 테슬라의 인도량을 생각해 본다면 떠오르는 두 인물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연초에 이제 취임 전후로 해서 시장의 관심과 대중의 지지를 엄청 받았었는데요. 취임하고 나서 한 2달여 시간이 지나감과 동시에 이들의 지지율이 꽤나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2기 출범 이후 우리가 모두 다 느끼는 아차 싶은 것이 바로 트럼프 1기 때를 보고 트럼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트럼프는 과거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기간 동안 4년 동안 인상했던 관세 폭보다 트럼프 2기 2달간의 관세 인상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물가와 침체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관세와 도지, 정보 효율부, 그러니까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보 효율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미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5%포인트 올릴 때 GDP 성장률은 0.25%포인트 감소한다라고 하고요. 실업률 0.1%포인트가 상승할 때 GDP 성장률 0.25%포인트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압박을 계속 취하고 있는 트럼프로 인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공무원들을 대거 쳐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흐름을 봤을 때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이들로 인해 미국을 위대하게 보다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취임 이후 초반의 흐름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폭풍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이것이 정말 정부의 자금이 개선되고 관세 이슈 다음 감세 이슈로 가게 될 때 성장률이 개선되는 순간이 올지 그 변곡점을 지금은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욕장은 혼조로 마무리가 됐죠. 장중 나스닥이 2.7% 빠졌던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약보합으로 끝난 것은 반갑습니다.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있었고요. 분기 말 수급 유입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5% 빠지다가 낙폭 줄여서 1%, 테슬라 7% 빠지다가 1%대 하락으로 끝났고요. 팔란티어도 8% 넘게 밀렸다가 1.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장중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국내장이 이렇게 부침을 크게 겪을 때 빅테크라도 강하게 치고 나가주면서 국내장 섹터의 모멘텀을 자극해주면 좋은데 그들이 불편하니 더 불편해지는 우리입니다. 3개월 상승률을 놓고 봤더니요. 메타가 제일 양호했어요. 3개월간 4% 빠졌으니까요. 테슬라가 무려 3개월 동안 43%
22%나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도 3개월 사이 2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등도 마찬가지죠. 여러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해방의 날이라고 외치는 상호관세 발표 이슈 이후에 이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을 딛고 금 가격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기록하고 있죠.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헤지펀드 측에서 주식을 빠르게 처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밤사이에 또 의견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위기, 테슬라의 하락을 보면 명확하게 위기라고 인식이 되죠. 사실 테슬라의 기회도 일론 머스크였고 테슬라의 위기도 일론 머스크인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테슬라의 위기가 훨씬 더 자극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의 로마 전시장이 이렇게 차량이 모두 전소하는 사건이 밤사이 또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그로 인한 이런 방화 움직임도 꽤 잦아지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를 두고 테슬라 주식에 대한 고민 또한 많아지죠. 9주간에 42% 정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등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달나라로 보내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 고전하고 있고 그나마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자유롭긴 하나 그래도 역시나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 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내용 속에 테슬라가 그동안 40%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요. 도이치방크에서는 이제 내일 나오게 될 1분기 인도량을 근거로 해서 목표가를 또다시 낮춰 잡는 흐름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38만 대 1분기 인도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4만 대 정도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HSBC 측에서는 이것을 감안했을 때 거기다 펀더멘탈 부진까지 들여다보면 목표가를 130달러로 낮춰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주가 대비 한 50%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나마 긍정적인 게 웨드부시입니다. 웨드부시는 1분기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 반등할 걸로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일론 머스크도 엄청난 주식 평가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죠. 어쩌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이틀 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또 내일 있을 인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36만 대 정도 보고 있고요. 테슬라 자체 집계 전망은 38만 대인데요.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컨센 부합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충격일지 테슬라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량 반전이 나와서 힘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자, 테슬라의 영향을 받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죠. 어제는 공매도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2차 전지 종목들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에코프로, 성우, 에코프로 머티, 엔캠, LNF 등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배터리셀 업체들에 대해 투자 의견 중립을 냈습니다. 위험 대비 낮은 기대 수익이다. 6가지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땅불바람 물마음도 아니고 6가지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같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배터리 셀사들도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저가형 배터리 LFP 확산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력이 둔화된다라는 것이죠. 관세 불확실성, AMPC 축소 이슈 등의 영향까지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 다시 제2의 전성기가 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투자 메리트가 너무나 부족하다. 길어지는 방전의 시간이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CATL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중국 배터리가 더 우위에 있다. 투자 매력도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 분명히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온통 불확실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승계를 한 한화그룹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시간 외 뉴스였죠.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삼형제 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의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족한 현금을 유증으로 메우려 한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배구조에 쓰고 정작 회사가 사업을 투자하려는 데 쓰려는 돈을 주주한테 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뉴스와 함께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한화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승계 억측과 왜곡을 좀 막아서고자 이렇게 급하게 지분을 양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등, 그러니까 삼형제에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증여를 했다라는 게 되겠죠. 이로써 삼형제는 증여세 2,200억 원 정도를 내게 되고요. 한화에너지 지분을 한화 지분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경우 이제 김승현 회장의 지분보다 김동관 부회장의 지분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공고히 후계자의 입지를 다졌다, 승계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였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대체골에서 애프터마켓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화그룹주가 모두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한화가 한화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것을 지배구조 승계에 쓰게 되고 각종 유증이 나올 수 있다, 인적 분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의 확실한 승계로 인해서 당장의 여러 논란을 조금 불식시켰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한화그룹주의 향방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런 여러 뉴스 속에 한화그룹주 하면 떠오르는 섹터가 바로 방산주인데요. 유럽에서 티센크루프나 렌크그룹 등의 방위산업 종목들의 주가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땠는가 밤사이 들여다봤더니 로키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은 올랐고요. 레이시온도 강세였죠. 물론 노스로크루만까지 함께 올라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방위산업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는 나름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조금의 조정도 받은 상황인데요. 어제 나온 증권사 보고서 제목입니다. 총성이 멈추면 포성을 대비하게 된다. 이제 종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에서는 미국이 보여주는 행보를 보고 자주 국방에 대한 외침을 계속해서 내고 있죠. GDP 대비 국방비, 방위산업 비용을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꾸준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권을 놓고 봤을 때, 나토 국가를 놓고 봤을 때 국방 비율의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산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틀 전에 보도였습니다. 유럽 경쟁사 대비 한국 업체들이 밸류 매력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등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네요. 주요 무기별 전쟁 전후 재고 사항을 봤을 때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 여전히 유럽은 러시아 단일국 대비해서 품목이 열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무기 재고를 쌓기 시작할 것이고, 당연히 유럽 내 방산주들이 우위에 서겠으나 한국 업체들 또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무기별로 파이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수출 파이프라인이죠.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지금으로서 기대감이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은 K2 전차 등이 될 건데요. 한화그룹주 이슈
이슈 등과 맞물려서 이 방산주들의 흐름이 관심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올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봤던 섹터의 여러 논리 속에 각 섹터에 대한 전략 잠시 후 꼼꼼하게 저가 매수가 가능한 쪽이 어딘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거래 금지 종목은 잠시 체크하고 가야겠죠.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 43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비정상적 급증이 있어서 가격이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차원에서 거래 금지 종목이 나오는 건데요.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종목 코스피에서 14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그리고 급락 나왔던 한미반도체 등등이 포함되고요. 코스닥에서 29종목도 들어갑니다. JYP엔터, 테크엠, HLB, 엔캠 등의 3,000당 제약 등도 공매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오늘도 주가가 5% 이상 또 빠지게 되면 다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죠. 자, 이 부분 오늘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연결고리 짤막하게 그 외의 뉴스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하락의 만회 여부가 중요합니다. 양봉을 그려줄 수 있을지를 체크해보면 될 거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공매도 과열 종목 앞서 봤던 대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대표부 측에서 국가별로 무역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죠. 한국의 지적사항 내용들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개장 이후의 분위기를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로이터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현대차가 미국 판매점에 관세 여파로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라고요. 일단 관세로 인한 갖은 비용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의 SNS가 요즘 참 바쁩니다. 어제 저도 챗 GPT에 지브리풍으로 많은 이제 그림 요청을, 변환 요청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챗 GPT 유저가 폭증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 이제 초기 유저 100만을 돌파하는데 5일 정도가 걸렸는데 1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소식들 점검해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 내용 들여다봤고요. 또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2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게 바로 로봇인데요. 로봇에 대해서 미나 앵커가 오늘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섹터가 시장의 관심을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약간은 애매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현재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택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판은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로봇주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 과거 이 대장주격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함께 넣어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최근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색깔로 보신다면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하늘색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봇이 빨간색 그래프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인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물적 분할 이슈 다음에 급하게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TXR 로보틱스는 가장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률을 보시더라도 클로봇이 어제 6%대의 강세 나타냈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도 6.3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TXR 로보틱스도 6.19%의 상승 흐름 가져가 줬고요. 로보티즈도 1.94%의 오름세,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3%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주들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실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꺾였는데 그 안에서 TXR 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섹터 자체가, 업황 자체가 꺾인 것이라면 가차 없이 이 종목도 시장에서 소외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발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시끄러워도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마인드로 로봇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어제는 1조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500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미국의 AI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의 신공장, 미국의 신공장에서는 이제 로봇이 거의 대부분 뭐 차 부품을 운반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등 일을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CJ 대한통운도 디지털 물류화에 속도를 가한다라면서 운송과 패키징에 AI와 로봇을 접목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피지컬 AI 부문에 대해서 함께 손을 잡겠다라고 밝히며 피지컬 AI 분야 그리고 에이전트 AI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이슈는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시장의 반응이 아닐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공매도 거래대금의 추이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공매도에 쏟아부었던 거래대금이 약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81억 원 가까이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한 달 동안의 추이인데요. 2월 28일 46억 원 가량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는 꺾이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월에 들어서 3월 25일부터는 다시금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늘어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시 아슬아슬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로봇 섹터, 로봇 업황에 대해서 모두 다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업황보다는 조금 더 시각을 좁혀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XR 로보틱스입니다. 후발주자, 비교적 가장 최근에 출발한 종목인데 가장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에 좀 의문점을 갖게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인공지능 기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진그룹이 인수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쿠팡과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다수의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주요 고객은 쿠팡인데 쿠팡과 관련해서 전체 매출액의 약 60% 이상이 쿠팡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번에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에서 혁신적인 유통기업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과 활발하게 손을 잡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MOU를 체결하는 등 이러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글로벌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이 TXR 로보틱스가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도 꽤 중요해 보이는데 2026년까지는 하나로 봤을 때 약 150조 원 가량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은 조금 더 크게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TXR 로보틱스가 이 국내 소방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 또 산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 TXR 로보틱스가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남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이 종목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클로봇과 티로보틱스입니다. 사실 두 종목은 같은 손을 잡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손을 잡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마이다스의 손인가? 라면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강조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사뭇 다른 방향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티로보틱스가 노란색이고요. 빨간색이 클로봇의 그래프인데 클로봇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노란색 티로보틱스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주가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어떤 게 이유였을까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의 소진율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막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 티로보틱스가 클로봇보다 외국인 소진율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 의미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실제로 티로보틱스가 3월 17일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17,3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건데 17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일수로 봤을 때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 수급의 방향성이 주가의 방향성도 함께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손을 잡았지만 왜 클로봇이 조금 더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이슈들을 발표했는지 살펴보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과 관련해서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클리어패스와도 전략적인 MOU를 체결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MOU를 체결하면서 이렇게 대기업들과 손을 잡는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서치 RM에서는 이러한 클로봇의 행보를 보고 이런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범위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클로봇에도 이러한 콩고물이 또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로봇 하드웨어 기업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대량 생산에 돌입할 시에는 클로봇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잘못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로보티즈는 이 피지컬 AI 맞춤형 협동 로봇인 OMY를 6월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오픈소스 기반 로봇 매니퓰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관절 그리고 링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XYG와 로보티즈가 리테일 서비스 로봇 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접할 수 있었고요. 물적 분할에 나선 로보티즈,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오히려 매수 기회이다라는 하나증권의 코멘트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히려 이 피지컬 AI 부문에 대해서 재평가를 기대해보자. 테슬라와 구글 등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준 거고요. 자율주행 로봇 자금이 액추에이터 기반 피지컬 AI에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개발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사실 이 로보티즈가 2019년에 거의 유일하게 보기 드물게 로봇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의 숫자가 찍히는 그러한 기업이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R&D 투자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 하나를 떼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대주주인 LG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이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티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전한 로봇 모멘텀인 것인가 세계 로봇 산업 전망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이제 2030년, 10년 사이에는 약 1,6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 시장의 소외를 받는 것인지 업황 자체는 꺾이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CES 2025에서 이런 말을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오겠다. 피지컬 AI 분야가 AI의 미래이다 라고 말을 했고, 앞서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투자하고 있는 부분 또한 이 피지컬 AI 분야입니다. 이러한 키워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보시면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략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래에 베팅을 해야 할지, 잠시 관망을 해야 할지, 단기적인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또 지나가겠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자,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성홍 이사님, 네. 과거에도 늘 그러했듯이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또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오기는 하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위로의 말처럼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정작 그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땐 너무나 힘들거든요. 지금 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게 어제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는데 이걸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은 공매도 단행 이전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시장 참여자의 컨센이었는데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안정화되지 않는 모습 이런 부분을 놓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제 현선물을 매도를 일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점이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에 빠졌고 전저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단행하기보다 수급이 돌아서는 부분이겠죠.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려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내일 미국에서 관세가 발효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약간 심리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다만 시장을 미리 예단해서 강하게 접근하기보다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여지도 있고 일정 부분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유입되는 자금도 있겠으나 명확하게 외국인 수급 턴을 좀 보고 대응을 해보자.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상호관세 이슈도 그렇고 이제 공매도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순간 감내해야 되는 변동이 확 커진 느낌이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공매도가 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시장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만 어제 하락 겪고 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내 종목은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 좀 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걸리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들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2009년 금융 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치로 치솟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 기술 좋고 SK하이닉스 매출 좋고 성장성 좋고 하는 건 알지만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들을 모두 안고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지금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면에 동아시아 시장 그 주변을 둘러보면 대만도 GD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렇다 봤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앞서 이제 이성윤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제 기술적 반등, 저도 이제 오늘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추가를 해서 보면 원달러 환율에서의 안정화가 조금은 더 빨리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저점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또 저점 매수세도 강하게 붙어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제 1,470원에서 1,475원대 되면 정부 측에서도 이제 환율을 또 방어해야 된다라는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대로 이제 만약 데드라인이 좀 지나서 정말로 1,500원대를 보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일단 1,470원대, 80원대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안정화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6원 40전 정도 올랐으니 뭐 생각보다 매도 규모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른 건 아니다라고 어제 환율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워낙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였던 어제였습니다. 환율의 안정 등도 꼭 뒤따라줘야 되는 선행 요건이 되겠죠. 그러려면 좀 뭐가 나아져야 될 텐데요.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는 두 분이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오늘은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으나 좀 더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전략을 챙겨가자라는 의견입니다. 각 섹터별로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이성호 이사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를 때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빠지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그 자리를 쑥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거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힘들게 오르고 너무 쉽게 마치 썰매 타듯 쫙 내려오는 느낌인데요. 네.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업황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뭐 전환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정가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형 반도체나 소재주들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한 61,000원에서 62,000원대에서 좀 무거워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고 제가 바라봤던 건 최근에 강했던 삼성전자의 흐름처럼 전자를 잡아두고 나머지 쪽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였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가 우선 외국인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를 매도하는 거죠. 시장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도체가 좋으니 매수를 한다라고 무조건 예단하기보다 단기적으로 지수도 하락 추세에 돌입을 했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하다가 좀 추세가 이제 좀 둔화되는 종목군들이 있으니 무작정 좀 저가 매수 또는 뭐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가격을 정해두고 매수하기보다 아까 수급이 돌아서는 거를 확인하는 것처럼 좀 하락이 둔화되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수적으로 조금은 더 지켜보자. 섣부르게 내가 바닥을 잡기 위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의 또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추가 전략을 세워보죠. 김태성 이사님, 사실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포트에 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네. 뭐 하나비전이든 한미반도체든 뭐 테크윙이든 TLB든 심텍이든요.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면 돈이 없지 종목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써신 분 글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은 합니다. 결국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사고 싶은 혹은 살만한 기업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급락과 지금 현재의 급락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내의 변수 플러스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까지 지금 같이 받고 있는 현재의 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 무조건 이제 조정이 나왔다, 무조건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 게 가장 먼저이긴 한데 조금 다른 의견은
반도체 IT 투톱 중에 삼성전자만큼은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죠. HBM을 언제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레거시 쪽에 대한 개선세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실제로 올라오는 것은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에서도 최근에 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샌디스크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디램 레거시 가격 올린 만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에 만약 가격을 올린다 했었을 때 충분히 올해 1분기,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실적은 디램을 좀 기반으로 저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닌 현재의 시점은 삼성전자만큼 혹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큰 변화 없이 지금 지수 때문에 떨어진 종목이 있다면 저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담아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왔지만 지수 하락 때문에 빠진 종목, 이제 두 번째 저는 시가총액 대형주들 하락 종목군들 중에 중소형주들은 하락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 위주로 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정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트럼프의 입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반도체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 들었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진영에 대한 두 분의 각각 의견을 여쭤봤고요. 반도체 쪽보다 먼저 오르고 먼저 조정을 받은 쪽이 조선과 방산입니다.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관세 무풍으로 여겨지는 게 조선 쪽이기도 하고요. 방산도 뭐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자주국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쪽 섹터는 대기 매수세가 있을 텐데요. 이성호 기사님, 조선 방산 중에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을까요? 어제 수급을 예로 들면 롱쇼 플레이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외면됐던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롱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숏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방산은 대표적으로 롱 중심이 현대로템이었거든요. 나머지 숏도 그렇게 안 강했어요. 미리 좀 빠진 부분들이 두 업종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밸류를 쪼개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게 싸고 비싸고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갈리기는 한데,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정도 이하, 그 다음에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상반기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이연에 대한 부분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다뤄졌기 때문인데, 이게 하반기에 갈수록 지금의 뭐 탱커 선종의 상황들, 그런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부정적인 면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깝게 상황이 있는 업종, 그 내의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이 많이 올랐고 방산이 많이 올랐다는 논리로 공매가 들어오기에는 힘들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되는 쪽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계속 플레이는 가능한 걸로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느 종목으로 좀 압축하실까요? 제가 조선 쪽은 선호하는 게 그래도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쪽을 선호를 하는데, 지금은 그 어제 이제 단행이 시작된 공매도 플레이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롱숏이라는 점이죠. 그러면 롱으로 가능한 쪽은 어제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방산 같은 경우는 뭐 현대로템 이 부분이 가능함을 열어두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빠진 종목들은 없어요. 많이 빠진 쪽이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20% 내외로 조정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뭐 쇼 플레이보다는 롱 플레이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가깝게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체크하면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방산주, 이전에 방산에 대한 답변으로 혼자 자발적인 AS를 계속하셨던 김태성 이사님, 본부장님, 이번에는 이제 하나그룹주 안 그래도 승계 작업 이슈도 있었고 한데 한화에어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 지어준 것은 긍정적이라 보여져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유중 지분 그리고 이제 이 하나 오션에 대한 지분 인수가 승계 작업으로 이제 조금 이어질까봐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될까봐 섞일까봐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 하나에서 이제 지분 11% 이제 증여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해소돼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각보다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조선과 방산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한 2, 3주 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는 공매 대차 잔고가 증가했거나 공매 물량이 많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고민은 오늘 만약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수의 반등에 방산주와 조선주가 같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줄까? 아니면 어제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방어주의 역할로 이쪽이 이제 올라갔는가? 이 부분을 오늘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수도 올라갔는데 어제 이제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방산 플러스 조선주들이 오늘 지수 올라갈 때도 같이 동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조정 미리 받았던 종목군들 안에서 매수할 종목군들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반대로 오늘 지수가 좋았는데 불구하고 어제 올랐던 방산과 조선이 좀 밀리게 된다면 당분간 저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붙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그냥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가 지났네요.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이 또 오픈이 됐는데요. 앞서 저희가 얘기 살폈던 한화그룹주들, 한화가 프리마켓에서 3%, 그리고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모두 일단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프리마켓에서 1% 내외 일단 상승 출발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어제 하락을 딛고 일부에서 이제 반등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장중에서 이게 양봉으로 쭉 끌고 가줄 수 있는가 그 힘을 확인하고 수급과 환율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정도가 되겠네요. 한화는 생각보다 세게 출발했습니다. 자, 2차 전지 보죠. 어제 급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많이 맞았다 생각했는데 때린데 또 때리고 떨어진데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공매도 이슈가 이들에게 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시는지 김태성 본부장님. 생각한 것보다 조정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이제 인지는 하고 계셨을 텐데 설마 지금의 위치에서 또 빠질까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 이제 시장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2차 전지였고 2차 전지가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여파도 계속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세가 아니더라도 본업에서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 참 본업에서도 형편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성적을 내주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셀 3사만큼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만한 요소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본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올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질 요소들은 뭐냐면 SK온도 미국에서 지금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미국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서도 일단은 많은 또 생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배터리셀 3사의 바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 어제 좀 하락을 딛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상승 이유를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 예를 들어서 하락이 5%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2.5%. 그러니까 어제 하락의 절반 이상은 되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 또 2차 전지는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시 사실은 이제 투심의 회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이성우 이사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저도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하긴 하고 단지 우리 가격이 하락했다. 그다음에 많이 조정이 나왔으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주관적인 면을 대입해서 업종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주식도 동일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상위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업종이나 종목을 볼 때 분명히 이 불안한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2차 전지 업종을 통해서 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투자에서는 6가지의 리스크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고 앞서 또 전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죠. 바이오 가겠습니다. 알테오젠 뉴스 보고 비만 쪽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C제형 일정까지 나온 상황이었어요. 이성우 이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시장 대비는 정말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1% 상승 왠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일부 종목들 바이오에서 좀 생존했으나 여전히 바이오가 막 작년 하반기처럼 강하다라고는 못 느껴요. 그 불편함의 근거는 뭐 시장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섹터로 관심이 지금 못 가는 걸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전제약 같은 경우도 장중에 밀렸다가 반등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 코스닥 중에서 제약바이오를 플레이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제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약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제 보면 강한 종목이 있었고 약한 종목이 있는데 강한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약한 쪽 같은 경우를 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약한 쪽은 좀 이유를 안고 약한 면들이 있다 보니 생각할 점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쪽 같은 경우를 체크해 뒀다가 뭐 시장 조정이 나올 때 그런 쪽들을 뭐 기술적인 지지 구간을 활용하든지 뭐 과매도 구간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충분히 시장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심플하게 알테오젠 사시겠어요? 뭐 가격 조정이 나오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한 36만 원대죠. 35만 원대 후반이죠.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어제 저가 같은 경우에 조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프리마켓은 올라가면 사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체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알지만요. 그래도 일단은 확인은 하고 멘트상으로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보로노이,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HLB, 삼바, 셀트리온 등등에서 지금 제일 뭐 그래도 관심 두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 그거 비교하면 알테오젠이 기분 나쁠 겁니다. 네, 그들 다른 기업들과 지금 보여준 숫자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또 올해 10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SC 제형에 대한 또 출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키트로다 SC 임상 결과표로 무엇을 확정했냐면 기술력 1조 받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은 천천히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모아갔듯이 알테오젠도 저는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 주당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주당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가야 돼라는 심정으로 한 번에 사시기보단 오늘 한 주 사시고 뭐 내일 한 주 사시고 이렇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분께 정말 어찌 보면 어려운 날일 수 있어요. 이제 하락하고 다 흔들리고 여러 변수 앞둔 상황에서 종목 얘기, 산업 얘기 계속 여쭤보니까요. 그렇지만 뭐 이왕 한 거 마지막까지 불편하게 해드립니다. 저가 매수 가능한 섹터 뭘로 보시는지 이성웅 이사님. 그 시장에서 롱숏 공매도 이 개념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실적이 나오는 쪽을 계속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가 실적 대입을 해보면 아직 밸류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뭐 휴젤 이런 쪽 같은 경우를 계속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가 작년에 봐왔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을 볼 게 아니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나비전 같은 경우를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쪽과 한화비전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용기기 종목은 어떤 걸로? 네.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휴젤. 네. 휴젤. 저는 기존의 APR도 네, 살짝. APR도 그렇죠. 네. 그러면 파마리서치, 휴젤, APR, 네. 그리고 한화비전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미용기기와 한화비전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현대위아. 네. 왜요?
일단 만약에 관세라고 하는 카드가 협상의 카드로 변환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가장 또 강하게 반등할 종목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조정을 받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먼저 보는 것은 여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주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현대 이하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뭐 투자를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관세 카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온화하게 바뀌어야지만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42,000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를 좀 잡아 주시고 목표가 55,000원을 이제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불편하시더라도 겁이 나시더라도 떨어질 때마다 저는 삼성전자 혹은 디램 레거시 쪽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뷰인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선이 좀 돌아가고 나서 그때 쫓아가도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뭐 특성이나 자리 등을 고려했을 때 대응의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말씀 주신 대로 일정 부분 리스크가 다 오픈되고 나서 대응의 영역에서 현대 위아 등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저가 매수 가능한 섹터들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저희도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과 알차게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